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민의 목소리가 유난히 울림이 커 보입니다. 오늘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꼭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더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만웅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 2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오늘 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 앞에 송구하고 면목없는 일입니다. 어제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유가 뭐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치우겠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합니다.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입니다. 제가 당 경선 때부터 정권 연장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죽기 살기의 각오로 국민 열망 받들어야 합니다. 보통 선대위 출범하면 자 이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깁시다. 이렇게 어떤 그런 열띤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문재인 후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치우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네요. 경고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죠, 당내에서.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말이냐 해서 지금도 방금 전까지도 좀 취재를 하다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공동선대위 구성 명단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시를 했었던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의 추미애 당연하죠. 당대표니까.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이 이제 원로로서 이제 멘토로서 사실상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칸에 있는 저 공동선대위원장에 있어야 할 이름이 하나 빠져 있어요. 박영선 의원.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안희정 지사를 밀었고 멘토 단장을 했던 다선 의원인 박영선 의원이 끝내 거부를 좀 했습니다. 본인은 직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동선대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 후보로서 서운함이 좀 있겠죠. 박영선 의원뿐 아니라 변재일 의원도 지금 빠져 있고요. 이상민 의원도 빠져 있고 이른바 안희정 캠프 쪽에서 했었던 핵심 멤버들이 선대위원장의 지금 직책을 지금 고사를 좀 했습니다. 후보로서 단호함과 절박하게 되고 죽기 살기로 지금 이걸 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당이 지금 한 팀으로 지금 선대위원장 구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왔었던 이종걸 의원이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통합선대위원 구성에 이거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런 좀 평가도 있습니다. 당내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 보니까는 추미애 대표를 향한 불만이 유난히 크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도 오늘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런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당을 좀 매끄럽게 이끌어가지 못한 추미애 대표가 더 미울까요? 아니면 어찌됐든 그렇게 오라오라 했는데도 오지 않고 지금 버티고 고사를 한 박영선 의원이 더 미울까요? 두 여성 의원들 중에 누가 더 미울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정치권에서 좀 분석이 분분합니다. 임종석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이 지난 주말에 문자 보낸 거 저도 봤는데 예. 임종석 비서실장도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꾸린 그 선대위 인선안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좀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당 대표에 그냥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논란이 됐던 김민석 전 의원 관련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정걸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만은 사실상 발표를 할 때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먼저 발표했던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의원은 최종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정걸 의원도 상당히 그 참여의 가능성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단호한 의지를 문재인 후보가 표명한 것은 선대위 구성 자체를 향해서 표명한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거치면서 여러 군데 발표가 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같이 반영된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여러 개 화합 통합을 얘기하는데 단지 선대위라든가 당내 세력들의 화합 통합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가능성을 던질 수 있을까, 오히려 이후에는 그게 핵심 과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보통 선대위가 출범하면은 누구나 그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대선 승리 그렇죠. 이후에는 뭔가 나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박영선 의원 변jel위원이 거부를 했다. 이것은 어떤 대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경고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부 분열의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춰진 지도력의 부재, 전문 능력의 부재, 뭐 위상에 대한 부재,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패권 세력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기는 친문 또는 친노로 일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권 이미지의 손상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찬물의 대상이 누구냐 그럼 찬물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대선 가도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 RNG 지사처를 도왔고 여기에 대해서 선대위 구성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을 봤으면 만약에 탈당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찬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찬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염려하는 것은 대선 가도에 정말 찬물이 될 수 있는 탈당의 사태가 이어질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박영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을 겨냥한 것이 좀 맞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통합 용광로 선대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는데 뭔가 그 상황은 문재인 후보가 의도하던 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작은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또 선대위가 출범하면 후보 중심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상당히 변재일 의원 또 박영선 의원 등을 앞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선대위에 포괄이 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겠지만은 선대위에 포괄이 안 되는 인사들을 어떻게 후보가 통제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아까 변재일 의원의 경우는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현주 의원 등과 더불어서 개헌 관련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지지는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 등의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조금 던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언제쯤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인가 오늘 의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아직은 구성이 완료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 선대위 구성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캐비넷에서 말씀하셨는데 통합과 탕평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저는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권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면 등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탕평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을 딱 멈췄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이어가니까 한마디 더 했네요. 대탕평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나 협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을 좀 던지고 있는 게 대탕평이라고. 지금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금 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을 지금 먼저 운운을 했잖아요. 총리는 호남 총리 누구를 시키고 장관은 누구를 시켜서 해서 어찌됐든 이게 인수위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정권 인수 바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적폐청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그런 그랜드 플랜을 밝힌 것이 이른바 패권 세력들 미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오픈 캐비넷이라는 개념을 해서 대탕평의 화두를 좀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40명밖에 없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는다 그래도 지금 정권을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호를 열어서 지금 섀도우 캐비넷이 아니라 오픈 캐비넷에서 상대방 진영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적폐 세력하고도 손잡고 하겠냐라는 안희정의 대연정과 달리 안철수의 대탕평 주제는 딱히 공격할 만한 소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데는 안철수 후보가 선점하는 그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훈 토론에서도 저 질문이 나왔는데 저 대탕평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런 질문이 이어졌었어요. 민주당에 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특별한 대답은 안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 비문, 반문 의원들, 정치인들 겨냥한 발언 아닐까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정계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저도 주영진 앵커가 토론에 참여했던 관훈 토론을 봤었는데요. 그때 얘기돼가지고 대탕평 국민과 함께 가자 했을 때 이른바 적폐 세력하고 어떻게 같이 가느냐 논란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 세력으로 지칭이 되는 박근혜 정부에 책임 있는 세력들은 정권의 주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이후에 국정을 꾸려가는 같이 포괄해서 역량껏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원리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적폐 문제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대탕평 이것을 국민들이 어느 쪽에 조금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만나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선거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돼서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섀도우 캐비넷 구상이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설령 지금까지 우리 당이나 저와 함께 해오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신망을 갖추고 대탕평, 대통합의 원칙에 맞는 분이 있다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도 그렇고 언제든 얼마든지 발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대통합, 대화합 이런 대탕평에 대한 메시지 전쟁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대통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대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적폐청산의 구도로 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가 상승됨에 따라서 갑자기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게 적폐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좀 있죠. 뭐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얘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나오면서 4대 구조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져나왔던 말이 적폐청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갖고 국가 개조로 이어졌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는 사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인사 편중이 됐고 배신자에 대한 얘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다시 차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참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이 통합 메시지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지 전쟁이라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즉 대통합의 메시지가 가져주는 외인 확장성에서는 먼저 선점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대통합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이 적폐청산 원칙은 끝까지 고수한다라고 했는데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 진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면은 등용할 수 있다. 이것과 모순되는 발언인가요? 아니면은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인가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적폐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정권을 절대로 박근혜 정부의 주도 세력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은 이후의 정치 과정 속에서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좋은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기억에 동참하는 사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적인 성격보다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지금 이제 전쟁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혹시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양상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안철수 후보하고의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아직 적폐 청산이 끝난 거 아니다.
구보수 세력이 언제 다시 태동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얘기로는 현재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구여권 세력이 이미 몰락했다는 해석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선다면은 홍준표 지사를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한 전 지사가 돼버렸네요. 홍준표 후보를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또 안철수 후보하고 대결 과정인데 안철수 후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좀 묶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안철수 후보의 대탕평, 문재인 후보의 대탕평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도 되는 얘기입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이제 쭉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기사를 쭉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면 안철수와 문재인은 똑같이 대통합과 대탕평이라는 용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있는 유권자 입장이나 여론조사상에서의 그 단어의 뉘앙스는 지금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재인이 말하는 대통합과 대탕평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뭔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하고 충돌된다, 모순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의 대통합과 대탕평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세가 약하니까 누군가하고는 손을 잡고 정권을 이끌어 나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을 대세론을 지금까지 구가하고 있었던 문재인 캠프가 갖고 있는 과제이자 숙제이자 지금 모순된 그 충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의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적폐와 대통합은 사실상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폐를 청산하고 또 다시 대통합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뭔가 좀 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 영향력이 강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수의 위기라는 것이 결국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것만큼 실패적인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적폐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고 그 부분이 좀 힘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다시 대통합을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회라는 것이 다양한 경험과 그런 군집이고 그것을 모아가는 것이 포용의 기술의 정치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썼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 교훈으로 배웠는데 어쨌든 탕평책은 좋은 겁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탕평책을 쓰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 그 부분만은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어제 저녁 방송사 메인 뉴스 오늘 아침 주요 일부 일간지들 여론조사 다 실시해서 그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다 종합을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된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모바일로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후보를 다 넣고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42.6, 안철수 37.2, 홍준표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김종인 0.8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거죠. 한국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오자 대결 구도 김종인 후보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37.7, 안철수 37, 0.7%포인트입니다. 홍준표 6.7, 심상정 3.6, 유승민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다자대결 구도에서 앞서고 있는데 어제 저녁 KBS와 연합뉴스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36.8%로 문재인 후보 32.7%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6.5, 심상정 2.8, 유승민 1.5 나왔고요. 그 다음은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함께한 여론조사인데 오자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앞서 나왔습니다만 0.7%포인트 차뿐이 안 됩니다. 35.2 대 34.5. 나머지는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 순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네요. 칸타 퍼블릭이 조사기관이고요. 안철수 34.4, 문재인 32.2,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김종인 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한겨레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밌습니다. 참 37.7대 37.7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김종인 이런 순인데요.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자대결 구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원일이 기자, 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6개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숫자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구별하고 기억하실 수가 없으니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6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3대 2대 1이에요. 문 3, 안 2, 동률 1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놓고 보면 딱 50대 50, 지금 반반까지 접점으로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안철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이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딱 붙은 거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봤었던 양자 대결과 다자 대결의 구도가 달라지지가 않고 이제는 다자 구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도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반반으로 붙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합쳐봐야 10% 미만으로 되는 이런 추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 이야기는 굳이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그 양자 대결로 이제는 이번 대선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놓고 보면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뒤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후반쯤에 되는 이제 후보 등록 시점, 이번 주 후반,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대선 끝날 때까지 쭉 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되는 겁니다.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에 후보 등록입니까? 네. 예, 토요일, 일요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혹은 토요일, 일요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당연히 긴장한 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수치만으로 보자면 서로 이제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추격하는 기세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발표는 리얼미터가 어제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 사실상은 조사가 모두 7일에서 8일 사이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원일이 기자가 얘기했었지만은 그동안에 안철수의 상승은 주로 이제 양자 가상 대결을 두고 했었지 않습니까? 가상 대결 구도에서도 이기는 조사들이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었는데 점차로 그 추세가 다자 구도에서도 그대로 좀 반영되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인데 역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안철수 간의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데 또 하나 기존의 구여권의 과연 지지가 어떻게 분산되느냐라는 것인데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들의 상당수 대부분을 보면 이게 기존의 양강에 흡수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 안철수 쪽으로 많이 흡수되는 경향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당히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 등을 비롯한 구여권이 일정하게 확보를 했을 때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안철수 후보는 좀 손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 발표된 전반적으로는 구여권이 아주 축소가 되는 양상이어서 안철수 후보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유승민, 홍준표 두 보수진영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두 사람이 합친 그 퍼센테이지가 더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재밌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37.7%로 동률이 나왔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확장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심정적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일단 단일화돼야 되겠다. 이런 그 심정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다. 이런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있어서 TK 지역은 할머니의 사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못해도 사탕을 줬고 울어도 사탕을 줬고 잘해도 사탕을 줬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표심의 변화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결국 내가 자칫 선택을 하게 되면 내 표가 죽은 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하게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그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면서 두 후보 진영 아마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권자분들께 이런 약속했죠. 우리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 진영과 안철수 후보 진영 상대를 겨냥한 네거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하나씩만 기억나시는 네거티브 있으면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상희 교수님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일단 딸의 재산,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딸의 재산 이런 부분이 좀 네거티브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기억나시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겨냥한 네거티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사실은 근거 없는 것들이 인터넷에 포탈에 검색어 순위 상위에 뜨는 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우리가 이른바 그 국정원 댓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는 그 정치권 관련 후보 관련 그 검색어들이 앞에 뜨는데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뭐 국정원이 작업할 일은 없겠고 조직적으로 뭔가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주 좀 조심해야 될 네거티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른 네거티브의 경우에는 상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로 추궁해보고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원혜리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네거티브 어떤 것들이 하나씩만 한번 꼽아보시죠. 아니, 뭐, 딴 게 뭐 있어요. 문재인 아들, 안철수 조폭 두 가지죠. 문재인 아들, 그다음에 안철수 조폭. 예.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 버즈량을 보면 딱 나와요. 문재인 아들 문제는 한번 문제가 됐다가 그 뒤에 여러 차례 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걔가 그 버즈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안철수 조폭은 그때 올라갈 때 보면요. 피크가 이렇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푹 꺼지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제 사실관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가 그냥 바로 드러나면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관심에서 쫙 멀어지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해명이 안 되고 뭔가 석연치 않고 이렇게 가면 쭉쭉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여전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 그러면 문재인에서는 아들 문제고 안철수 문제에서는 이제 조폭 문제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두 후보 진영 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들이 다 하고 있죠. 응시원서 등 서류를 조작했고 특혜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후보 2007년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고마해.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사실관계까지 봤더니 2007년 1월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취업 이후에 14개월 만에 휴직 뒤 유학을 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사실이 그게 있죠. 이력서는 보통 응시할 때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문재인 후보 아들은 합격을 한 다음에 이력서를 냈다는 쪽으로 문재인 후보와 고용정보원의 해명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고요. 날짜가 또 조금 다르죠. 예.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나왔던 경선 동원 의혹이죠. 더불어민주당 불법으로 만든 가짜 경선이다. 국민 속였다.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니 결국은 가짜 경선이었다. 국민의당은 사실 확인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관계 보면 광주뿐 아니라 부산 경선에서도 일부 인사가 교통편의 제공, 음식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라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문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교통사고를 무마하는데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대통령 친척 사건이다.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건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서 민정수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사실관계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던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모 씨의 음주교통사고로 상대가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 상대가 경찰관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현직 예. 근무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비공개. 어제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느냐. 안철수 후보는 딸 딱 한 명 있는 거죠. 자녀가.
그랬더니 국민의당 안 후보 딸은 2015년 기준 39,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네. 네,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공직자윤리법상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두 후보 진영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런 그 네거티브 공방의 의혹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정말 치열하게 네거티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불가피하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둘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의 토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검증은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검증보다는 결국 상대 후보가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는 지금 SBS에서 사실은 등등 해가지고 팩트 체크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원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이런저런 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거나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금방 소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중요한 문제로 판단이 되면은 양측 후보 측에서 분명하게 조기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요즘 언론이 지금 SBS 8시 뉴스에 사실은 코너도 말씀하셨는데 SBS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팩트 체크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보도를 그렇죠. 하려다 보면. 언론이 이런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데가 없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는 달리 이 검증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은 그만큼 검증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덕목, 도덕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실패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뽑힐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 이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네거티브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해명되기 전에 자칫 대선이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 우리가 네거티브 공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촌추살인의 어떤 한마디로 뭐 뒤엎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마고마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재인 후보 쪽에 역공세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네거티브 대응은 사실상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공식 석상에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상대 후보로부터 최순실에 대한 질문을 13번을 받았어요. 13번. 20년에 걸쳐서. 한 번도 그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한 말이 결국은 그만하라는 거였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검증 겪고 그전에도 겪고 다 겪었으니까 그만 좀 물어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이 이게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질문밖에 없으니까 이 네거티브라는 게 어떤 정말로 헐뜯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검증 차원의 이런 네거티브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는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이건 불가피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 경선 그 검증위원회에서가 아마 최순실 최태민 목사 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하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우리 그것이 부인이 아니라 짜증을 냈었죠. 선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대목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세 분 말씀 네거티브라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네거티브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특히 하나 지금 김만우 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가짜 뉴스를 순간적으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막 누가 수사를 들어온다거나 조사가 들어오면 빠지는 이 가짜뉴스 여부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유권자 개개인이 인터넷, SNS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를 다 사실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의문을 갖고 검증해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이번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거티브 공방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또는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해야 할 세력은 적폐 세력 그리고 부패 특권 구조입니다. 그 세력과 구조를 우리가 이겨내고 깨기 위해서는 후보든 후보 주변의 인물들이든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비판들이 좀 강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권 교체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그 비전과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밝히시거나 말씀을 해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시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남도지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 3분을 남겨두고 저는 경남지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선관위의 공식 통보는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됐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조차 보궐선거를 하는 게 선거법의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 특유의 뚝심대로 보궐선거 필요 없다. 쓸데없이 경남도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 결국은 홍준표 지사의 생각대로 됐는데 오늘 퇴임식에서 홍준표 지사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이제 천하대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존경하는 도청 가족 여러분,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갈 수 있는 것뿐이었고 제 어머니는 항상 일만 하고 손해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나라,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아이 키우면서 웃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청 가족 여러분과 연인 동반하면서 인구비를 다 채우지 못한 점은 참 아쉽지만 지난 4년 4개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청가족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성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되고 더 큰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4개월 동안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신 지상의 역할에 건성과 행운의 함께를 기원합니다.
저도 15대 국회부터 홍준표 후보를 취재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눈물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에요. 특히 저 공식 석상에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예. 네.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질 못했냐고. 그런데 저 연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도 도청 직원들하고 인사하면서도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은 그렇게 했네요.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단순한 퇴임식이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 나라의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한번 키우는 그런 그 기대감과 본인의 각오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믹스돼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두 분은 홍준표 후보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15대 때부터 계속 봤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는 세월과 나이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 자리에 임하는 자세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본인의 과거에 대한 회한 등등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퇴임할 때 오히려 준법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갔으면 더 멋진 퇴임상을 했을 것인데 나머지는 꼼수로 비난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것도 조금 감성적인 공간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뭐 저희들은 평온한 입장이니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눈물에 대한 부분을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일단 긍정적인 면은 사실상 경남지사직이 오늘 홍준표를 이기기 위한 반성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당대표에서 불명예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2012년 총선 패배 후에 야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선에서 경남지사가 되고 난 후부터 재기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 뭐 1조 4천억의 채무를 해결했다는 점. 그래서 경남 도정에 누구보다도 애환이 있다라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눈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고 그다음 부정적 의미는 이런 거겠죠. 지금 꼼수 사태다. 뭐 버꾸라지에 비를 깐다. 이런 형태의 비난을 받는 부분. 이걸 이슈로서 덮는 그런 효과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또 어떤 이 경남 도정에 대해서 소위 법망을 피하는 꼼수라고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진짜 300억 정도의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재보선을 치르지 않았는 어떤 말아야 된다는 진실감 이걸 눈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지난 주말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린 거 저도 봤습니다. 나야말로 찢어지기가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젊은이들아 왜 도대체 날 안 좋아하니?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예. 젊은이들의 흑수저가 이렇게 성공했던 건 롤모델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무슨 일,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이 그냥 권력을 잡은 것만 얘기를 가지고 젊은이들의 롤모델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직 사퇴하고 이제 이 경남지사직 사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는 가는 곳은 많았는데 가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홍준표 후보의 입이 풀렸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이 과연 어느 정도나 쏟아질지 뭐 이 부분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와 보수 진영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바른정당 오늘 홍준표 후보 경남지사직 사퇴 너무 늦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에 자정을 3분을 남기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하지 못하게 너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보수가 정말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정말 뭐든지 하나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배변에 가까운 막말과 말 바꾸기 법을 우롱하는 꼼수로 국민들에게 연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수의 괴멸을 부추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보수 진영 정당 내부 사정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립니다만 정말 단일화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서로 갈라선 거예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 측, 즉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친박에 대한 처리 문제 이 부분이 결국 합류하느냐 마느냐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자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의 결속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친박을 갑자기 내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합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네거티브 공방, 그리고 오늘 경남지사를 사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뒤늦은 사퇴에 대한 바른정당의 비난,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